1. 사업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단독주택 매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신축하려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신축을 위한 매수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총 비용이 올라간다. 여기서 하나 배울 점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인근 단독주택 가격도 오른다는 진리다. 그런데 아파트 후가처럼 단독주택 지가의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 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첫째, 꾸준히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둘째,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지역에서 신축 빌라를 얼마에 분양하는지 전단지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토지를 얼마에 매매했는지도 몇몇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쉽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살펴보자. 신축 빌라의 분양가를 알면 전용 면적 평당가를 구할 수 있다. 이 가격이 이 지역 신축 평당가다. 또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앱을 이용해서 얼마에 매수했는지 확인해. 전체 매수 가격의 면적으로 나누면 이 지역의 평당 토지 가격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축 빌라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자. 몇 면적과 각 호실의 면적과 몇 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어 총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평당 시공비를 900만원으로 가정해 수익률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축하기 전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 가설계를 통해 어떤 구조의 방을 몇 개로 뽑을지 알 수 있고 지역의 평당 분양가까지 알 수 있으니 구입한 토지에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도심 토지가 귀해지고 있다. 시장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가 전부다. 공급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 공급이 없을까? 주변에 놀고 있는 땅들이 눈에 보이는데 땅이 없다고 한다.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토지가 없는 것이다. 수요를 만족시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큰 토지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 대안은 바로 필요한 공급을 도심 안에 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고 한다. 모두 아파트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40평이든 50평이든 아파트 지분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두 내 땅이다. 30평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5평도 안 되는데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규모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급이 목표라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점점 더 귀해진다는 뜻이다. 소규모 신축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 40평은 있어야 사업성이 나온다. 아파트로 공급 물량을 채우기 위해 온통 아파트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 모두 아파트를 지으려 하니 단독주택 같은 토지가 귀해지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살 수 있는 토지를 구하고 보유하는 자체가 멋진 부동산 투자가 아니다. 더욱이 거주와 현금 흐름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3. 신축은 정부 정책의 동반자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 투자자는 투기꾼이라는 관점에서 대출 규제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중산층은 오히려 부의 사다리가 끊어져 나간 느낌을 받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6억 원은 이제 전세 임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축의 대출 규제는 어떨까? 신축은 대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건축주의 신용과 월 상환 능력을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왜일까? 신축은 집을 짓는 공급자 측면에서 정부 편이기 때문이다. 보통 노후한 빨간 벽돌집을 매수해서 잔금을 치르고 신축을 위해 집을 철거한다. 바로 이 철거 부분이 중요하다. 철거되는 조건으로 구축 매수 시 신축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잔금 후 며칠 안에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은행에 증거사진과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신축을 위해 대지를 매수한 것이지 구축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 대출이 아닌 토지 대출이다. 세제 혜택 또한 건재하다. 흔히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매입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기존에 분양하는 집을 매수해서 임대사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집을 새로 짓는 것과는 근본이 다르다. 신축해서 임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건설 임대사업자다. 건설 임대사업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제 혜택이 건재하다. 다만 신축이라고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 주택의 혜택이 제일 좋고 개인 단독주택은 세제 혜택이 미비하다.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일까? 민간 주도의 공급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다. 신축하고 건설 임대사업 10년이면 양도세 혜택을 받아서 매도시 이익이 남게 되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되어 몇천만원 세금을 아끼고도 양도세 혜택을 보니
알고 나서는 안 할 수 없는 조건들 뿐이다. 신축으로 건설 임대 사업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으로 단기와 장기 구분 없이 10년을 해야 한다. 중간에 매매의 임대사업자가 바뀌는 양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4. 확실한 수익이 보인다. 신축의 매력은 이 하나로 설명된다. 주거와 현금 흐름 조건에 따른 수익이다. 신축해서 거주까지 하게 된다면 따로 건물관리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세제 혜택을 보면서 내가 지은 신축 건물에 살면서 최고의 혜택을 누려보자. 청약에 목매면서 줍줍의 행운을 꿈꾸는 것보다 빠르고 현명하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면 본인의 주거를 다음으로 미루면 그만이다. 그만큼 월세 수입은 더 많아진다. 사실 이렇게 더 많아진 현금을 가지고 평소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해서 월세로 살면 더 편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투자자라면 신축공사로 투입한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고도 더 금액을 보탤 수도 있다. 전세 임차를 활용하는 경우다. 만약 전세 임차인을 많이 받아 본인의 투자금과 그 이상의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반드시 신축 건물 운영 비용과 신축 건물에 남아있는 몇몇 담보의 이자 비용 이상을 월세 비용으로 충당하게 만들어두는 편이 좋다. 이 모든 계획은 신축 입지와 계획, 현금 구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단언컨대 신축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더 없는 기회다. 세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큰 제재가 없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무주택자는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 필요한 집을 스스로 지어서 원가로 신축 건물을 갖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